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 이어 제1권 진실을 알리는 책 1편 최초의 만남, 그 다음 편인 2편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 밝혀진 진실. 창세기. 다음 날 나는 수첩과 펜 그리고 성서를 가지고 전 나라의 그 장소에 갔다. 우주선은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그 우주인은 나를 반기면서 우주선 안으로 안내하고 안락 의자에 앉게 했다. 나는 이 회견에 관해 아무에게도 가족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나의 신중한 태도에 대해 기뻐하였다. 이어 그는 내게 필기하라고 권하면서 말을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아득한 저쪽에 있는 우리들의 행성에서는 당신들이 이제 막 도달하려는 과학기술적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시험관 안에서 원시적 형태의 비하기에 있는 생명, 즉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흥분했지요. 그들은 기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서 마침내 작은 동물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렵 우리들의 행성 정부와 여론은 사회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괴물을 만들어낼 것을 우려하여 과학자들의 실험을 중지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동물 중 하나가 도주해서 사로잡히기까지 몇 명의 희생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행성 간 그리고 은하 간의 우주 탐사가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에도 적합하고 또 실험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행성을 찾아 먼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택한 곳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서를 지참하게 한 이유입니다. 성서 안에는 진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도의 기술적인 사실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고대의 사람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사건들을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소 변형되어 버렸지요. 성서 안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해석해 주는 부분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체로 시적인 잔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필사할 때는 하찮은 부호 하나라도 고치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 때문에 비록 신비적이거나 의미 없는 문장들이 덧붙여지기는 했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도 원래의 깊은 의미가 보존되어 왔습니다. 먼저 창세기 제1장을 펴봅시다. 태초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창세기 1장 1절. 성서에서 하나님, 가드로 잘못 번역되어 있는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들의 세계로부터 온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성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어내셨다는 본래 발견했다는 말로서 실제로
그들이 지구를 발견하고 대기의 조건이 자신들의 행성과는 같지 않았지만 인공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 물 위에 엘로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과학자들은 여기저기를 탐사하면서 당신들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지구 주위에 설치해서 지구의 조성과 대기를 조사했습니다. 지구는 당시 물과 농밀한 안개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빛이 엘로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4절. 지구상에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태양 광선이 지표에 유해한가 어떤가를 알아야 했으며 이것은 세밀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태양이 해로운 광선을 방사하지 않고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좋았던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창세기 1장 5절. 이러한 조사는 매우 오랜 시간을 요했습니다. 하루는 당신들의 태양이 춘분날 황도대의 같은 지점에 떠오르는 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구상의 시간으로는 거의 2000년에 해당합니다. 엘로힘께서는 이러한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창세기 1장 7절. 구름 위의 우주선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구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위에 떠 있는 물인 구름과 아래에 있는 물인 대양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엘로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9절. 대양의 해면을 조사한 후 그들은 바다속 조사에 착수해서 수심이 별로 깊지 않고 어디서나 깊이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강력한 폭발물을 이용해 불도저와 같이 대양의 바닥으로부터 물질을 들어 올려 한 곳에 쌓아서 땅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륙이 된 것입니다. 태초에는 지구상에 단 하나의 대륙만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과학자들도 현재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땅덩어리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것을 모두 한때 끼워 맞추면 하나의 완전한 대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나다를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11절. 과학자들은 이 멋지고 거대한 실험실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식물의 세포를 창조했으며 이로부터 방대한 종류의 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즉 생식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가진 풀잎들은 스스로 번식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연구팀으로 나누어져서 이 거대한 대륙의 여기저기로 흩어져 갔습니다. 각 팀은 그 지역의 기후와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열어 새로운 발견과 창조물들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멀리 있는 그들의 행성에서는 경탄과
열애로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후에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이 과학자들 팀에 가담하여 어떤 식물이든 그 모양이나 향기가 보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로힘께서 하늘 천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천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14절. 별과 태양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하루와 한 달, 그리고 1년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그들 행성과는 시간 단위가 전혀 다른 이 지구상에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관측에 의해서 그들은 지구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어 지구를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로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천공 아래에 새들이 생겨 날아다니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20절. 다음으로 과학자들은 최초의 수수동물을 창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플랑크톤, 다음에는 작은 물고기, 이어 큰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작은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미역 종류를 만들었으며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먹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한 종류가 다른 종류에게 먹힘으로써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당신들은 생태학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과학자들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모임을 가졌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나 가장 흥미를 끄는 동물을 창조한 과학자들 팀을 선발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물고기 다음으로 그들은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예술가들은 깃털을 온갖 요란한 색채로 꾸미거나 가장 놀라운 모습을 지닌 새들을 만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새 중에는 성가실만큼 화려한 깃털 때문에 날지 못하는 새가 들어있는 것은 그런 연유였으지요. 대회는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모양과 색채뿐만 아니라 번식기 동안 행동에 변화를 주어 매 발견 때마다 더욱 놀라운 구애의 춤을 추는 새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 팀은 끔찍한 괴물들을 만들어서 이전에 자신들의 행성에서 실험 금지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용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공룡 또는 내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넣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 들짐승을 넣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24절. 바다와 하늘 다음으로 과학자들은 대지의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땅 위에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번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먹이로 하는 초식 동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최초로 창조된 지상의 동물들입니다. 다음에는 초식 동물의 개체수를 평형화시키기 위해 육식 동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같은 종 사이에도 균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지요. 이들 과학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도 지구상의 생명을 창조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렵
우리들 중 더욱 뛰어난 자들은 인공적으로 우리 자신과 닮은 인간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각 팀은 작업에 들어갔고 곧 우리들은 창조물들을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성의 주민들은 우리들이 시험관 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창조된 인간이 언젠가 그들의 행성에 와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창조된 인간의 지능과 힘이 그들의 창조자를 능가한다면 그들은 분명 창조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인간에게 과학 지식을 주지 않고 원시적인 상태로 생존하게 했으며 또 우리들의 활동을 신비화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창조자들 팀이 몇 개 있었는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 인종은 각 창조자들 팀에 대응하니까요. 엘로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들의 모습대로 얼마나 닮았는지 당신은 지금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들 쪽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닐 대륙이었을 당시 그리스와 터키에 인접해 있던 현재 이스라엘로 알려진 지역의 연구팀은 뛰어난 창조자들로 구성된 아마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 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동물들은 가장 아름다웠고 그 땅의 식물들은 가장 향기로웠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지요. 그 땅에서 창조된 인간은 가장 높은 지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창조된 자가 창조자들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과학의 위대한 비밀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충분히 교육시켜서 그의 지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것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우리들이 여기 가져온 책을 마음대로 읽어도 좋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으면 과학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엘로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창세기 2장 19절. 인간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의 주변의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그 생활 양식과 획득 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조자들은 그들에게 주위의 모든 생물의 이름과 그 생물들이 지닌 힘을 가르쳤습니다. 식물학과 동물학을 배우는 것은 창조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뛰어다니며 알고 싶어하는 남녀 두 어린이에게 모든 일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이 과학자들 팀이 얼마나 즐거워했는가를 상상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엘로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엘로힘이 아시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그룹의 과학자들 중 몇 명은 그들의 창조물인 어린 인간에게 깊은 애정을 느낀 나머지 무엇이든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어서 그들 자신과 같은 과학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들에게 과학을 배우면 창조자들과 똑같이 위대한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았다. 창세기 3장 7절.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